표지가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고, 그럼 이자가 이제 본인을 대리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먼저 의사흠결, 착오와 관련해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지 착오가 성립이 되는데, 의사흠결. 그러면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아야지 착오가 성립되는가? 지금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건데,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내심으로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깜박 표시를 천을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착오가 성립되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모든 권리는 본인이 가지니까 본인이 취소하면 될 것이고,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사기 강박 같으면 이 상대방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사기 강박이 하지 이자의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는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침해당했으니까 취소한다. 그럼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니까 얘가 사기강박 당해야지, 얘 말고 대리인의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데, 물론 취소권도 본인이 가질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번 사기강박 당하더라도 계약 체결한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이자 사기강박으로 취소 못한다. 이런 걸 이제 싸잡아서 116조 1항 대리행위 하자면은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책에 보면 우측에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나왔는데 뭐 동그라미 1, 2, 3 읽을 필요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문제는 사기강박의 문제라고 말이야. 이걸 이제 구별을 칼같이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 뒷구절,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해서 취소 요건이 갖춰진 경우 116조랑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해야 되니까 본인은 사기강박 당하지 않도록 취소할 수 있다. 거꾸로 니은번, 본인이 아무리 사기강박 당해도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정리 딱 하고, 문제는 뒷페이지라고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제3자 사기강박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구별 잘 하시라고 말이야. 지금 116조 1항은 대리행위 하자면 대리인표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사기강박 같으면 이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했을 때 이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이렇게. 근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다. 반대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 참 이것도 한 10번을 가르쳐줘도 참 구별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10번을 가르쳐줘도 안 되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단 말이야. 구별했나요? 반대죠? 시험은 요게 더 많이 나와. 아까 앞전에 가르쳐럼 요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116조 1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 문제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냐, 요 문제로 돌아간다고 말이야. 이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고, 따라서 대리인이 A를 사기강박해서 얼른 보면 제3자 사기강박죄는 보이지만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해 버리니까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 아니다. 따라서 110조 2항에 적용되지 않고 110조 1항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든 상관없이 이번에 상대방이 취소하겠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칼같이 구별하면. 그 뒷페이지 뒷번에 쓰였는 것이 바로 밑에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강박한 경우 116조 1항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 사기강박이냐 요 문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3자 사기강박 아니다. 정리 다시 하라고. 구별 칼같이 하시라고. 어용경 하지 말고. 이런 거 들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어. 그 다음 기타의 경우 이미 앞에다 가르쳐줬으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있어서 기억번 정리 딱 하고, 공박은 누구를 표준으로? 본인. 경솔목이면 대리인 정리 딱 하고, 니은번은 이중매매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이중매매 사례에서 요즘에 부쩍 많이 모르면 팔려라고 이미 가르쳐줬다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고 제2매수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곧 팔려줘. 반선에서 무효다 그 이야기잖아. 정리 다시 딱 하고,
예외 적격으로 상관없고 대리인의 능력. 이제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것이 문제가 될 건데, 첫째, 현명주의 원칙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 대리인의 하자 의무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가? 대리인을 표준으로. 대리인의 하자 문제. 이제 세 번째는 이 대리인이 대리인을 할 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행위 능력이 필요한가? 의사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인데, 117조 이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대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문 중 하나인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110조. 다만 이제 시험이 옛날에는 110조 조문을 그대로 물어봤기 때문에 똥된장 구울면다가 조문 간단하니까 외화버려서 맞췄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어쨌다고 요걸 물어보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 먼저 111조에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하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저 문제는 우리가 인문과정부터 이걸 집중 공부를 했어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공부를 했다고 말할게요. 제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사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 경우도 이 제한능력자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대리행위도 제한능력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일 것이고. 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단독으로 했더라서 제한능력으로 다시 취소 못한다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그대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왜 117조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규정을 했는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토지가 시가 1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얘가 아무래도 일처리 능력, 정신능력 휘떨어지니까 8천만에 매매하고 이런 경우도 빌비작거란 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 불리익이 누구한테 가는가? 이걸 따져보라는 건데, 모든 법률권은 본인 기속이 되니까 이런 불리익도 본인이 입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주자는 제한 능력자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죠. 얘가 대리인이 하더라도 만약에 모든 불리익이 얘한테 돌아가면 우리 법을 고쳐놨을 거예요. 대리는 능력자여야 된다 이렇게. 근데 불리익을 얘가 다 입으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고. 따라서 당신 불리익 있기 싫으면 이런 애들한테 대리권 안 주면 돼요. 능력자도 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히 요 주의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행위 능력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의사 능력은 자연인이 법률을 할 때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 능력이니까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하나 얘가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요 대리행위는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무효로 돌아가 버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면 이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겠죠. 따라서 칼같이 구별 잘하고 기초문 과정에서 3시간 갖고 이걸 가르쳐주면서 집중 취지를 시켜줬어요. 행위 능력자나 제한 능력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지만 의사 능력 있냐 없냐, 의사 능력 유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중에서도 의사 능력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잘 깨우쳐야 됩니다. 몇 번 취지를 시켜줬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도 의사 능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의사 능력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 그 다음 대리 효과는 적격으로 상관없고, 뒤에 복대리, 무권대리 이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제 복대리 문제인데, 이 복대리도 개념 때문에 원래 이제 개념 같은 거는 법학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데 복대리는 유달리 개념이 정확히 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개념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 먼저 복대리와 관련해서 이 을이 이제 대리인이고, 이 대리인이 이제 이 복대리를 선임을 했고 병을
편의상 복대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의를 상대분나 치자고 말할게요. 그럼 복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시험에서 그 개념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세 번째,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이라는 것. 따라서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을 것이고, 특히 요 주의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건데,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주 중요한데,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복임행위 그러는데, 지극히 당연하게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것.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 이론상으로는 이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 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만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 복대리인에게 얘가 일처리 부탁했을 때 얘는 누구 일처리를 하는가? 대리인의 일처리가 아니라 본인의 일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사례도 맞고,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가 아니라는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으니까 물론 얘도 자유롭게 대리인을 하겠지만, 문제는 얘라고 말할게. 이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와 대리권은 소멸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대리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얘도 자유롭게 상대방 찾아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 복대리인이 선임했다 그래서 이자와 대리권이 소멸, 따라서 얘만이 대리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니까 우측에 보면 이거를 이제 복대리 법률적 성질에서 점으로 이제 쭉쭉 써놨는데, 거기 보면 다 있으니까 그 점점점 써진 거 그 쭉쭉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복용과 책임에서 먼저 이제 이 대목도 복대리인 물어볼 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 이것도 이제 이해품 상식 이야기인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 줄여서 복임권이 없다는 것.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는 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한 거야. 내 땅 팔아달라 이렇게.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내 땅을 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가 얘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 맘대로 복대리인을 딱 선임을 해버리면 나는 너를 믿었는데 왜 일면식도 없는 애가 내 일처리를 하느냐? 두 사람 사이의 신임관계 이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당연하게 원칙 복대리인 선임을 못한다. 그런 자 외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이런 걸 냈어요.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그 중개사 수험생들을 정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아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르쳐줬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거 구별 잘하라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안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이 되죠?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아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단순한 채무이행의 경우도 자기가 쌍방대리 의지로 허용이 되죠? 여기다가 요걸 딱 써놨다고. 채무이행의 경우 복대리인 선임할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얼마나 쪽팔리는 문제라고 이게. 어떤 놈이 이런 걸 냈는 거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왔는데, 물론 틀린 사람의 부지기수니까 내치를 한다 보는데 이런 쪽팔리는 문제를 뭐로 내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운 사람들께 틀리는 거야 이게.
여기 자기계약 쌍방에서 채무이행이 왜 저 자기계약 쌍방에 허용되는 이유를 잘 생각하란 말이야.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를 아무 생각 없이 예우니까 막 이렇게 바꿔놓으면 다 들고 나온다고 이게.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틀리지 마세요. 이거 쪽팔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이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미 되는데 복되는 선임을 한다고. 이거 바깥의 결정 틀리지 마셔. 쪽팔리니까. 예울라 가지도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거 제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다음 이것도 지적 안 해주면 틀리고 나서 또 이것 때문에 틀려가 또 악수고 당겨봐서 말 안 하려다가 21세기 20년 지난 시점때 강의하고 있는데 90년대 강의를 하고 있으니 에이? 말은 나도 좀 창피해 죽겠고 지금. 그 이유를 생각하시라고 이유를. 채무이행은 이미 합격된 법률관계 단순 결정했다는 본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바깥에도 틀릴 일이 없는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을 승낙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미 대리인이 이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복대리인 선임할 때 그런 취지라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 바깥에 틀리지 말라고.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지극히 당연하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이유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권 수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서 신인관계가 중시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권과 달리 포괄적이라는 거. 대리권의 범위가 넓다고 말이야. 미성년자, 증권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 증권자는 미성년자 자가 행해야 될 모든 재산상 법률을 싸그리 대리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일처리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대 발현에 선임해도 좋다. 이런 취지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란 말이요. 이처럼 이제 이미 대리인이 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또는 법정 대리인이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 그래서 얘가 일처리를 했는데 결과 일처리를 잘못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에 관해서는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책임은 이제 얘가 얘한테 지는 건데 이 책임의 경중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뭐한다? 외적으로 선임한다? 제안을 하면서 책임은 좀 강경을 시켜줘요. 어떻게 책임을 주느냐?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안에서만 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대신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어요.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도 책임을 지라 요리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가장 적임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얘가 일처리 잘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처리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전혀 잘못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본에게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 이 무과실 책임은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죠. 다만 이제 이 경우도 외에는 있어요. 워낙 이게 무거운 책임이다 보니까 이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근데 이런 경우까지 이 무과실 책임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면 너무 가혹하잖냐 말이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이미 대리인처럼 책임을 강경을 시켜주는 외에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본 골격이라고. 따라서 거기 제일 밑에 대리인의 부인권 임의 대리인의 경우 원칙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고 있는 때 안에서 뒤편에 넘어가서 복대리인 선임을 한다. 이유 써줬고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런 경우가 여기 했다 읽어볼 필요 없고 밑에 판례는 여기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지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다. 이 승낙은 명시적으로 승낙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과 상관이 없다. 그 판례인데 거기 96년 1월 20일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한 10몇 년 전에 한두 번 나오다가 요즘에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판례니까
지나가는 길이고 첫 번째 판례만 가벼움을 한번 읽어두고 2번에 법정대리인을 보이고 언제나 법인권이 있다. 이유 써놔서 읽어보면 되고 책임과 관련해서 기억번에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1조 1항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과실 책임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번 이런 거는 더 책임이 강경다 쭉쭉 있고 2번 법정대리인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제일 밑에 있고 우측에 가면은 부득이한 사유는 다시 경감이 된다. 쭉쭉 있고 박스 읽을 필요 없고 복대리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먼저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에 뒷구절 좀 읽어두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 병이 이제 복대리인이다 말이야. 그럼 복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 말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이 복대리권이 발생이 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소멸이 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응용 문제로 사례 문제 등을 풀 때 요걸 응용하는 걸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대리인이 사망을 했다 그 말이야. 대리인이 그러면 복대리권 어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이제 대리권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해 타자권은 복대리권도 소멸이 되니까 이런 걸 풀어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대리권 소멸사는 꼭 좀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써주고 그 다음 나머지 쭉쭉 있고 뒤에 복대리는 무조건 맞추라고 공짜로 주기한 거니까 뒤에 본에 대한 관계에서 123조 2항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도 본인 대리인 사이 관계 내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했다. 점검 딱 갖고 이 앞전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복대리인의 복인권 복대리인은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 절대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누가 선임을 하든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야. 언제나 말이 들었다고 틀렸다고 고르지 마시라고. 이게 옛날에 누구나 맞추라고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더니 또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언제나 이 말 때문에. 언제나 지키 당연하게 이건 임의 대리인이야. 왜냐? 지금 얘 복대리는 요 대리인의 의사에서 선임된 자지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된 거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임의 대리인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걸 왜 물어보느냐?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 복대리인이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누구냐? 임의 대리인이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복대리권 소멸은 따로 읽어볼 필요 없고 아까 앞에 가르쳐준 대리권의 소멸사만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어떻게 물어보든 다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권대리 관련 문제로서 복대리 여기까지는 지적해 준 것만 극단적으로 이해 못하면 예어서라도 다 맞춰요. 합격권을 들어간다. 예어서라도 맞추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권대리 부분이야. 요거는 예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토치문 받고는 다 빵점 먹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대리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먼저 무권대리 글자 그대로 대리권 없이 대리한다. 그게 무권대리. 핵심은 이걸 묻고자 하는 거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 요게 흔히 말해 이제 무권대리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고 말이요. 얘가 대리권 없이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소유권 넘겨달라고 꼬장 부릴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한다. 목표 딱 정하라 그렇게. 책임 물을 수 있는 내 목표는 땅 사는 거야. 나는 얘가 갑을 되려고 믿고서 매매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땅 내놔라 그 이야기야. 이 입장에서는 이걸 묻고자 한다 그 말 이렇게. 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목표 딱 정했으면 두 번째로 깨우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앞전 과정에서 내가 이걸 엄청 주지를 시켜줬는데 지금 얘가 대리권 없이 매매했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갑대리인으로 현명 안 하고 지 이름으로 매매를 하냐, 아니면은 대리권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나는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무권대리 가장 핵심만 내가 가르쳐 줬는데,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무권대리 아니라고 그랬죠.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원천적으로 얘한테 책임 못 묻는다고 말이야. 얘한테 책임 묻고 얘가 모든 책임지는 거야. 얘가 당사자로부터 땡 종친다고 말이야. 얘한테 책임 전부 물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논리적 모순이잖아, 이게. 따라서 갑대리인으로 현명 안 한 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철근 콩코드로 박으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을 했어요. 따라서 무권대리도 나는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한다. 자, 대리 공부 잘하는 비결은 이거 갖고 노는 거야. 현명주의 요거 갖고 노는 거. 현명을 한다. 그래야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야.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갑대리인으로 했으니까 대리사를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 묻고자 할 것이고, 그러나 일단 책임 물을 수 없고 이후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대리권이면 대리인이나 얘한테도 책임을 물으면 좋은데 일단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수 없고, 이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주의시켰는데 왜 그러면 얘한테도 일단 책임 물을 수가 없는가? 얘는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대리인을 했으니까 이거 갖고 놀아 그랬죠. 여기에 있으면 대리의사가 있는 거니까 얘한테 책임 묻는 거야. 얘한테 책임 묻는 것은 현명을 안 했을 때, 대리의사가 없을 때 이때 얘한테 책임 묻는 거야. 근데 무권대리도 대리의사는 있으니까 갑대리인으로 표시를 하니까 얘한테 일단 책임 물을 수 없고, 현명주의 갖고 노세요. 쓸데없는 짓 말고. 요거 갖고 놀면 대리가 물리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놈이 갑대리인을 위해서 매매를 했는데 혹시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결론 상대방은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속출한다고 가르쳐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리제도를 누가 믿지를 않아요. 왜냐? 개인 입장에서는 요 의리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이에요. 위임장도 2주에 하라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책임 못 묻는다? 그럼 누가 대리제도를 신뢰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고 유시간 편을 빌면 거래의 안전을 따라서 해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속출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죠. 대리제도 신용이 유지가 안 되면은 대리가 활용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도 대리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따라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보여주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면 일단은 누군가인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이론사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권대리가 따라서 둘로 구별이 된다는가. 무권대리가 그 중에 하나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싸잡아서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 통설이 보통 이렇게 구별한다. 이런 건 몰랐다고 해서 공부하는 지장은 없고, 여기 표현대리는 뭐를 말하느냐. 여기 보통은 볼견자지만 여기서는 웬만하면 볼견자를 읽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웬만하면 한자는 의미가 통해되니까 나타낼 현자를 읽으시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 본 시험에서도 한글로 표현할 때는 표현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 교수들 중에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표현대리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는데 한글로 읽을 때는 시험에서도 주로 표현대리 이렇게 뜻풀이 그대로 하면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나타날 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를 하고, 요거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만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일단 본인에게 책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자 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고, 거꾸로 협의 못건들은 이거하고 반대로 대리인에게 외관상으로도 대리권 있는 것처럼 전 나타나보지 않냐는 경우를 우리는 협의의 못건대리가 하고, 이 경우는 원칙 일단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되 혹시라도 본인이 굳이 책임지고 싶으면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추인이라는 걸 하면 되죠. 추인하면 되고, 추인도 없으면 본인은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란 무권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자, 요리 구별이 되고,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는 뭐냐? 우리 민법에 세 종류 표현대리가 규정이 됐는데, 이전에 이제 전문 숫자하고 일치시켜서 명칭하고 같이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125조 표현대리 명칭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고, 126조 표현대리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줄여서 월권대리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 번째 129조 표현대리를 대리권 소멸 후후 표현대리 요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겠어. 첫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애가 이제 예컨대 상대방이 될 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 바꿔 말하면 통지를 해줬어요. 내 땅을 을란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상대방이 될 자에게 표시, 바꿔 말하면 통지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얘하고 매매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이 통지받은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 안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통지받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갑대리 의뢰호에서 갑의 토지 매매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니까 여기에 여지없이 무권대리가 될 것이고, 원래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자 눈으로 봤을 때는 요 을에게 외관상 대리권이 이 경우는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 이야기죠. 이유는 본인이 대리권 이한테 줬다고 통지해 주었으니까. 따라서 외관상으로 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대리라고. 요 사례는 명칭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가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안 해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무권들에 있어서는 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외관상으로 이자에게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도 했지 않냐 그 말이야. 대리권 줬다고 통지했으니까 원인 제공을 당신이 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표현대리. 그 중에서 이게 125조였게.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인데, 저로 돌아가서 왼쪽부터 우측까지 서설 쭉쭉 있고, 2번에 표현대리 의 방금 해준 거 씌어 있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125, 126, 129 3개 있다 써졌고,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귀찮지만 짜증이 나지만 책을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87페이지 밑에 보면 표현대리 일반적 성립요건 효과 연관 문제를 뒷페이지까지 막 싸잡아서 엉망진창으로 막 찢어놨다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해를 못해. 원래 법학책은 이렇게 쓰는 거야. 공부할 때 이렇게 하고, 이게 법공부 기본이야.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가 딱 나오면 항상 책을 쓸 때는 기본이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표현대리가 뭔데 의 내지는 개념, 제도, 취지, 요게 먼저 딱 설명이 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요걸 먼저 딱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건이 나오는 거야.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 요건을 공부하는 거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면 결과에 해당되는 효과가 딱 나오는 거야. 순서가. 책 순서든 법공부 기본이 이게. 개념 어떤 제도 개념 딱 공부하고, 요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췄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효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무리에다가 여기에 이제 포섭될 수가 없는 관련 문제들이 좀 있다고. 그럼 이거 이제 딱 깨우쳤으니까 125조 표현대리 같으면 이제 공부가 딱 끝났으면 125조 이런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야. 연관 문제가. 원래는 이런 것도 웬만하면 여기에 포섭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그때 이제 연관 문제가 나오고 순서가 이렇게. 요거는 거꾸로 써놨었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중음부원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고 막 엉망이라고 이게. 따라서 짜증은 나 웬만하면 내가 책 순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섭섭성을 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짜증을 무지하게 낸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체계 잡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의부터 판단해야 되니까 9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먼저 대리권 수업피전 표현들이 개념부터 살펴본단 말이야. 의는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쭉쭉 읽고 그 니은번에 얘도 드러나서 쭉쭉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건에서 먼저 대리권을 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125조 표현대리는 참고적으로 표현대리가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가 압도적으로 90% 이상 집중 출제되는 것은 126조 고난论문 표현대리라고 그랬죠. 이게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돼. 발생이 되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소송이 많이 붙고 판례가 발달이 됐었게. 그래서 우리 시험도 90% 이상 126조가 집중 나오고 여기 125조 대리권 수업시험 표현대리라고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되는 판례 한두 개. 그것만 딱 신경을 쓰면은 여기 해결이 된다. 그 이상 거는 거의 안 물어보니까 그 판례 중 하나가 뭐냐. 그것만 점검을 딱 하란 말이야. 125조에서는 요건에서 제일 밑에 B번에 쓰였는 판례. B번에. 요 판례하고 눈 우측으로 돌리세요. 우측으로 돌리면 D번에 D. 아무래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을 때 A, B, C, D는 잊어먹지 안 했죠. 요 D 동글베개. 요 D번에 보면 8년에 또 나와 있어. 98년 6월 10일자 해가지고. 됐나요? 자, 왼쪽에 B번 판례하고 우측에 D번 판례하고 날짜 봐보세요. 똑같은 날짜가 똑같죠? 같은 판례예요. 근데 말을 번갈아 가면서 이 판례를 집중 물어봐. 125조 표현들에서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그 판례만 좀 신경을 쓰고 기본적인 내용은 딱 이해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판례만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이 판례를 이렇게도 일단 물어보고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 갑이 이제 잊어먹자면 호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호텔에 관한 사건인데 갑이 호텔이고 의뢰한 사람이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또는 총대리점이다.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나 이런 말이나 문자는 전혀 사용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대신 이런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꼭 125조 표현대로 성립되기 위해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가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대리권을 추단시키면 이렇게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125조 표현대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수많은 이제 불특정 다수 회원들하고 여기 호텔이다 보니까 좋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할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근데 얘가 돈 들고 톡겠다 책임지지도 안 하고 해서 당연히 이 상대방들은 호텔에 대해서 책임져라 요리 이제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 경우도 지금 우리가 배우자는 125조 대리권 수혜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 호텔이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먼저 이 경우는 대리권이나 대리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이 사용됐음에 불과한 경우에도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경우는 이제 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여기서 예 들어준 것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이 본인이란 자가 상대방이 될 자에게 직접 통지해줬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꼭 본인이 상대방이 직접 통지할 필요 없고 이 대리인을 통해서 통지한 경우에도 125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 경우는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대리권을 추단시키거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 묵인을 했다고 말이야. 그 묵인했다는 거는 이 의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상대방들에게 우리 호텔에서 얘한테 이런 대리권을 수혜했다 하는 거를 통지해 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것이. 그러니 이 경우도 125조 편대 성립된가 책임져라 이야기인데 요거를 최근에 들어와서는 말을 또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사례를 보면 지금 이 을이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지금 무단 사용을 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본인 호텔하고 요 묵건 대림 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유효한 계약 관계가 없지 않냐 그 말할게. 따라서 우측으로 넘어가서 이제 왼쪽 B번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 표현대리는 요 의뢰를 말해요.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표현, 외관상으로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표현대리인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또 그런 말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표현대리인 사이에, 묵건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유효한 계약 관계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125조 편대로 성립된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시험에서. 따라서 우측 D번처럼도 물어보고 왼쪽 B번처럼도 물어보고 최근에는 B번처럼 많이 물어보고 정리 잘하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뒤에 넘겨서 한 가지 것만 제로의 그 선임 무과실과 관련해서 여기 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125조뿐만 아니라 126조, 129조 다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이라 될게. 선임 무과실. 요 의뢰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상대방은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 이 요건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지 표현대리 성립 본에게 책임을 묻고 얘가 이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기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 안 되니까 본에게 책임 물을 쓰고 이 요건은 공통적인 요건이니까 요거는 점검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것 126조. 요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따라서 우리 시험에도 이게 90%성 집중 출제가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이유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모델이 되는 사례가 책에도 쓰였다시피 이런 사례인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이 갑의 을에게 여기 토지 소유자인데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내 토지 저당 잡히고 5천만 원 빌려오니라 이런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는데 얘가 갑대리인 의뢰해가지고 아예 권한을 넘어서서 갑의 토지를 매각을 해버렸다고 말할게. 그러면 요 을은 분명히 갑의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있어.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매매만 놓고 보면은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지없이 묵건대리에 해당이 돼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는 본에게 책임 물어서는 안 되고 갑은 소유권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인데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토지 매각에 관한 대리권 있는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얘 눈으로 볼 때 왜 그러느냐. 지금 얘가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은 당연히 을이 갑의 대리니까 얘는 이런 대리권도 갖고 있겠지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눈으로 볼 때는 이 토지 매각이나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표현대리 그라고 명칭이 왜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붙어있는 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유는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해. 당신이 왜 믿을 수 없는 이런 자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까? 그 이야기야. 그러니 이자가 당신을 배신 때리고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당신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 말이야. 얘한테 이런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보다 한테서 당신이 원인 제공했지 않냐면 믿을 수 없는 놈한테 대리권 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책임져라. 요게 이제 126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담보자에 대리권 줬다. 권한 넘어서 매각에 들어올게. 근데 이 126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경우는 아까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분명히 대리권을 주었어. 이렇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한 경우가 아주 많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의도를 안 했든 그 권한을 넘어서서 대리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 말이야.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126조가 실무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되니까 판례를 지금 여러 개를 꼼꼼히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의뢰계 요건은 아주 간단해요. 이 의뢰계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을 것,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행위였을 것, 옳고 행위였을 것 이야기인데, 먼저 얘한테 기본적인 대리권 주어졌을 것 관련해서 책이 지금 또 단어식으로 쫙쫙 해놨으니까 그 외워봐도 손도 못 대 문제를. 따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2번 요건에서 기업은 기본 대리권을 존재할 것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왼쪽 우측 해가지고 기본 대리권이 되냐 안 되냐 해서 그냥 단어로 직접 끌겨놨는데, 먼저 왼쪽 페이지 박스에서 기본 대리권 적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먼저 복대리권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해가지고 복대리는 선임권이면 대리인 선임된 복대리의 경우도 기본 대리권을 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천재에도 이런 거 갖고 문제 못 풀어. 요 판례는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126조 권한로문 표현들에서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 판례요. 이 자식이 그 판례란 사건 번호도 전혀 안 써놨다고. 여기 판례인데 요 판례가 앞페이지에 쓰였어. 또 그냥 막 찢어놨어. 막 두서없이 그냥 89페이지 펴가지고 89페이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니까 89페이지 보면 위에 올라가서 동그란 디귿번에 연관 문제 해가지고 됐나요? 거기 박스의 첫 번째 판례야. 거기 98년 3월 27일자 요 판례라고. 요게 시험에 쏟아오는데 요 판례가 92페이지에 그 박스에서 복대리권 써진 그 판례라고.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그 판례가 하도 시험 나오니까 89페이지에 이제 판례가 또 압축이 되어 있다고. 첫 번째 판례 98년 3월 27일자. 잠깐 집중. 요거는 이제 유달리 요즘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나오니까 출제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판례가 좀 학자들에서 비판을 좀 받는다고. 그래서 집중 물어본다는 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이야. 임의 대리인. 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병을 사자로 선임을 했어요. 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임의 대리인이 원래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죠. 근데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 말할게. 사자로 선임했던가 또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얘네들이 상대방하고 권한 외의 법률을 했을 때 이것도 126조 권한로문 표현대로 성립됩니까? 이걸 묻는 판례인데, 이게 권한로문 표현대로 성립되려면 이 병역에 기본 대리권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라고 말이에요. 사자는 애시당초부터 대리권이 없어요. 사자는 대리는 아니잖아. 없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임의 대리인이라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의 승낙 없이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고, 따라서 얘도 대리권이 없다고. 그러면 이 병역에 기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116조가 성립될 여지가 없겠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 낼 일이 없어. 그 반대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은. 이 경우도 이 병역에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본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게 126조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이것도 네 책임져라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것을 비판을 하느냐. 일단은 사자 경우에는 판례 이론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물어봐. 학자들 비판 안 하니까. 왜 그러느냐. 어차피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논리 구성하자 말이에요. 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자 그 말이야. 요 대리는 대리권, 얘는 사자지 대리는 아니니까 대리는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료만 표현대로 성립된다. 이렇게 논리 구성하자 그 말. 그러면 얘 말고 이자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삼으면 되니까 이건 논리적 모순이 없어진다는 거야. 판례 이야기가. 그래 학자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니까 이거는 별로 안 물어본다. 문제는 요거라고 말이야. 이 복대리는 사자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이야. 사자하고 이건 의사결정권 있는 애니까. 근데 이게 임의대리인이라고? 본인의 성락이 없어. 근데 복대리는 선임. 그럼 복대리인 선임에게 무효니까 이 대리권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백일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근데 이 경우도 기본 대리권이 요 얘한테도 있다고 보는 거니까 백일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사자하고 달리 복대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볼 때는 요거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물론 판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사자하고 복대리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 경우는 표현대로 성민이어서 얘한테 책임 물으면서 이것도 이거하고 유사한데 똑같이 책임 물어야 되냐 이런 논리인데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복대리의 경우에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 판례를 보면 사자하고 앞구절에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해서 이 말이 이야기라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성납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야기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그래 권한의 법률을 한 경우에도 마지막 구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구절에서는 가장 핵심 구절인데 요게 지금 학자들에서 비판을 받고 왔단 말이야. 요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대리권 없잖아. 그래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학자들이. 요 대목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 판례의 문제점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자는 별로 안 물어보고 요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도 찬동을 하니까 요거 좀 신경 쓰라고 말이야.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박스에서 법정대리권 92페이지에서 법정대리권도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이야기인데 다시 우측으로 눈 돌리세요. 93페이지 제일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 나오죠? 졌나요? 요게 법정대리권이야. 그러니까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은 될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이고? 일상가사 대리권이고. 근데 일상가사 대리권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이게 설명이 좀 있어야 돼.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 설명이. 특히 일상가사 대리권은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생활 상식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판례 같은 걸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혀 없어. 이건 앞쪽에도 없고. 따라서 이따가 법정 일상가사 대리권은 왜 법정 대리권이고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료만 표현들여 성립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깨우쳐야 되니까 책에는 그냥 일상가사 대리권 단어 하나 써놓고 말아봤으니까 이따가 집중 살펴보자 말아. 좀만 쉬었다 하죠.